사회관리가 지역아동센터에 도입된 게 심화평가 때문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문화 실현화 일단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제도권 안에 들어온 이상 평가라는 것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사례관리라고 그냥 정의를 하면은 우리 한혜인 전 대표님은 뭐를 사례관리라고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왜 저한테 물으세요? 편안하게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이야기 편안하게 해보세요. 사례관리, 사례를 관리하는 거죠. 네, 아동 관리하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관리하는 거죠? 처음이 어디부터? 우리 이제 센터를 이용 신청한 그때 초기 면접을 통해서 아이가 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집중적으로 좀 지원해야 되니까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 시작하는 거죠. 시작해서 이게 저는 센터 그만둘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 다들 요게 사례 관리라고 일정 정도 동의를 하시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어떤 학자는 과연 그게 사례 관리냐, 아이가 들어온 시점부터 그 아이가 서비스가 종결될 때까지 이렇게만 한다면은 그 아이 이전의 히스토리는 사례 관리 영역이 아니냐고 묻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전의 영역의 히스토리가 왜 중요하죠? 현재 그 아이가 들어왔을 때에, 이용을 시작했을 때에 이전의 히스토리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심지어는 진행을 하다가 과거의 히스토리를 묻기 시작을 하죠. 너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니부터 시작해서 너희 엄마는 어떻게 살았고 너희 아빠는 어떻게 살았고 쭉 묻기 시작하죠. 그래서 진행이 오래된 케이스는 사례관리 파일을 보면은 초기에는 들어왔을 때 이야기만 적혀 있다가 뒤에 아동상담이나 연구자 상담 내용 뒤에는 앞 이야기를 쭉 적히는 것들이 있죠. 실제로 안 그렇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례관리를 그 학자들마다 정의하는 게 달라서 시작 시점을 어디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일단은 우리 것만 이야기해야 되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이 처음 이용을 했을 때부터 서비스가 종결될 때까지를 사례관리라고 주로 이야기를 현재는 합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복지 실전 방법론 배우셨잖아요. 실전 방법론에서 사례관리는 딱 도식화시켜서 요렇게 하면 끝이에요. 학교에서 요렇게 배우셨죠. 학교에 배웠던 거 한번 설명을 상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동이 제일 처음 이용을 하면은 초기 아동 상담을 하죠. 초기 면접. 그 애가 여기 왜 왔는지부터 시작해서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쭉 듣고 난 뒤에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을 사정을 하죠. 어세스먼트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나면은 센터에서는 이 아이한테 어떤 서비스를 줘야 될 건지, 얘가 청결 상태가 불량하면 목욕 서비스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나서 서비스가 제공되다가 이 아이가 다른 센터로 간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종결 과정이 있죠. 중간에 서비스 계획 세웠던 거에서 새로운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는 다시 돌아가서 재사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쉽게 설명을 하면은 사례관리 전체 과정은 이게 끝이에요. 그죠? 네.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셨죠?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렇게 가르쳤죠? 네. 강사들이 이렇게 안 가르치던가요? 쉽게 그냥 간략하게 하면 요게 끝이에요. 그죠? 자, 실제로 이렇게 간단한 과정인데 왜 복잡해졌는지 한번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제 강의 안에는 초기 면접, 여러분들 사회복지정보 시스템에는 그 아동 상담에 보면은 입소 상담이 이제 여기에 주로 해당될 텐데, 초기에 주로 아이들이 이용을 할 때는 뭐 센터마다 조금 특징이 있을 텐데, 아이들이 주로 아이들을 데려오는 경우, 그 다음에 주위에서 소문을 듣고 오는 경우 다양하죠. 그래서 제일 최초에 센터에 아이들 이용 상담을 먼저 하죠. 이게 초기 면접이죠. 그렇죠? 네. 자, 초기에 이렇게 아이들 이용 상담을 한 이후에 이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어세스멘트 과정을 거치죠. 흔히 말해서 사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강의하나 지역공센터 운영 메뉴라고 제 강의안에 저는 앞에다가 욕구라는 말을 조금 붙여서 조금 이상하게 보이실 텐데 욕구 사정을 해놨습니다. 욕구 하니까 약간 좀 성적인 느낌이 좀 나는데 그건 아니고 뒤에 것도 성적이네요. 예, 오늘 비도 오는데 분위기 이상하네. 원래 사정은 상담을 내담자가, 이용자가 본인이 나는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막 내용을 토로하잖아요. 그 토로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정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욕구를 바탕으로 어세스먼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왜 자꾸 내가 뜸을 들이으면 이야기하는지를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를 바탕으로 사정을 하고 난 뒤에 서비스 계획을 세우죠. 구구절절히 이제 보니까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밥 먹는 것도 필요로 하고 고학년이니까 기초학습도 필요로 하고 문학습도 필요로 하고 막 쭉 서비스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그 밥 먹는 거는 매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주 메테리 쭉 써줘. 여러분들 잘 하시는 거.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1년 뒤에 이제 다른 센터로 간다든지 해서 종결이 돼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게 끝인데, 자, 욕구를 바탕으로 금방 사정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지금 현장은 욕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사정을 하나요? 여러분들 사정은 지금 사정 검사지를 별도로 쓰시죠? 운영 매뉴얼에 있는 거를 안 씁니까? 안 합니까? 네. 쓰시죠? 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1차 검사지하고 2차 심청 사정지를 보시면은,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차 사정지를 해서, 흔히 말해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이제 걸리는 아동들이죠. 여러 가지 이렇게 체크에 의해서. 걸리게 되면은 심청으로 넘어가죠. 심청으로 넘어가면 지표가 이렇게 쭉 나오죠. 양육지표 시작해서 쭉 나오면은 점수가 5점 이상 넘어가면은 그 영역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문제가, 흔히 말해서 문제가 아주 많거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영역에 대해서 고민을 해도 당연히 서비스 개입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네. 원칙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아동은 나는요, 여기에서 밥만 먹고 갈래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1차 사정지하고 2차 사정지를 검사를 해서 해보니 모든 지표에 다 걸리는 거예요. 집안에도 굉장히 어렵고 해서 집안에도 개입이 되어서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말하는 것도 보니까 자기 나이도 한 2살, 3살 아래를 해가지고 특수교육에는 이쪽으로 연결돼서 또 서비스가 제공돼야 될 것 같고, 문화적으로도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본 거 들은 거 없어가지고 문화활동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지표에 다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여러분들 현장에서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서비스 계획을 다 세우죠. 아니, 거짓말 안 하고 실질적으로 센터장님이나 생활복지사 선생님들이 영역에 대해서 다 세우죠. 네. 이거는 누가 세운 거죠? 해당 센터에서 세운 거죠.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계획이에요. 근데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인 아동과 아동 보호자는 여기에 동의를 안 한 거죠. 네. 만약에 이렇게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죠? 부담스러워져. 부담스럽고 나중에 서비스가 제공되었을 때 책임은 우리가 책임이 센터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서비스에 대한 사법적인 처벌을 안 받죠. 웃으시는데 미국은 받아요. 사회복지사가 서비스 제공을 했을 때 클라이언트한테 피해를 입히면은 사법적인 처벌을 임상사회복지사도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흔히 말해서 좋은 일 한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처벌을 안 받아요. 아주 좀 웃긴 일인데. 그래서 이런 서비스 계획들이 공급자 위주로 현재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정은 실질적으로 일단 뭐 평가 때문이기도 하고 제도권의 시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사정지를 1차 사정지 신청 사정지를 쓰더라도 사정은 욕구에 기반한 사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으로. 그래서 사정지를 썼는데 아동이 원한 거는 나는 밥 먹는 게 제일 제시라니까 아동과 보호자는 그것만이 필요로 한 거예요. 사정을 했더니 다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서비스 계획을 세울 때는 사정은 어제 다 걸렸어요. 서비스 계획을 세울 때는 이제 고민이 잘 되죠. 이때까지는 다 걸렸으니까 계획을 다 세웠단 말이에요. 계획을 다 세우고 일단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죠. 이제 좀 생각이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네. 그럼 이후에는 만약에 고치게 된다면 어떻게 바꿔야 되죠? 보호자한테 안내를 한 이후에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게 사례 관리 계약서를 작성하죠. 사례 관리 계약서입니까? 뭡니까? 네. 서비스 동의서입니까? 서비스 동의서입니까? 그래서 보호자한테는 아동의 실질적인 여러 가지 전반적인 환경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영역들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에 이런 것들이 다 필요로 합니다. 안내를 하고 이 영역들에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호자분께서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거기에 동의를 하면은 그 서비스 영역을 제공을 해야 돼요. 동의를 안 하면요. 제공을 하면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동의를 하지 않는 영역이 결국은 숙제로 계속 남아있죠. 근데 그 영역이 다른 영역과 별개의 문제냐면 별개지 않죠. 다 연관적으로 섞여있죠. 그렇지만은 서비스라는 거는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영원히 숙제로 갑니까? 그냥 숙제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기에는 매뉴얼이 안 적혀있죠. 네. 서비스라는 개념은 이용시설에서의 서비스 개념은 이래요. 근데 현장에서 우리 열정적인 시설장님과 그 생활복지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검사를 해보니까 다 걸린 거예요. 다 걸리니까 엄청난 물량과 인력과 재원을 확보해서 서비스 계획을 잔뜩 세워놔서 열심히 투여하잖아요. 투여하는데 정작 받아들이는 우리 아이들이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밥을 먹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반찬들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먹고 원하지 않는 거는 안 먹는 거예요. 결국은 남은 거는 흔히 말해서 인적자원, 물적자원이죠. 그 재원들은 다 버리게 돼요. 공중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실이죠. 네. 예. 실제적으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많은 재원을 퍼붓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그 정확한 진단 판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서비스 계획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그렇게 되어 왔던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오늘부터 돌아가서는요, 다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서비스 계획을. 과연 니는 내가 이래 주는데 니는 다 동의하고 여기에 다 만족하고 이거를 받아들이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저도 이렇게 합니다. 일정 정도는. 저희들은 그 서비스 이용계약서라고 양식이 별도로 있는데, 보호자하고 아이들하고 두 사람이 같이 앉아서 서비스에 대해서 동의를 한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역시 100%는 제가 금방 강의한 이 내용대로 제공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주지 않고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욕구로 사정을 하고 주고 나서는 필요 없는 불필요한 센터의 내부적인 갈등은 사실은 다른 센터보다는 작아요. 그 작다는 게 대개는 우리 선생님들이 주로 그 현장에서 진행하는 방식들이 프로그램 위주로 사실은 좀 많이 진행을 하시죠. 이거는 내가 알아서가 아니고 외부의 어느 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이런 걸 한다 하니까 프로그램들을 막 배치를 해놓고 우리 아이들 거기에 이거 좋으니까 이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죠. 아이들마다 욕구가 다르죠. 그래서 나는 피아노나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다른 건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결국 가서 앉아서 다른 애들까지 피해를 결국 입히게 되죠. 그래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 아이들마다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달라요. 아이들 개별마다 프로그램 표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른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한 아이는 첫 타임에 프로그램 있고 둘째 타임 프로그램이 없어요. 얘는 자기 영역, 자기 시간 자기가 알아서 그 센터에서 놀면 돼요. 근데 센터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죠. 이때까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하게 하는 방식은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편했는데 아이들 입장에 있어서는 아이들을 욕구의 중심에 둔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기 싫은 프로그램도 참여해야 되니까 가서 프로그램 안 하고 막 장난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죠. 욕구 사정은 제가 그냥 그 원고에도 써놨는데 선생님들은 요 과정 중에 이 4개의 과정 중에 뭐 한류까지 있어서 5개 과정까지인데 제일 중요한 과정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초기 상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한 분 계시고 두 분. 욕구 사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3분, 4분, 5, 6, 7. 서비스 계획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획은 하나도 안 중요한 모양이네요. 종결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분들은 모르겠다. 예. 사복지 실전 방법론에서는 어디가 제일 중요하라고 학자가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욕구 사정은 의사로 치면은 병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과정이에요. 이 아이 초기에 상담 어머니나 그 보호자나 아이 상담한 이후에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상담을 통해서 제일 먼저 파악을 하게 되죠. 이게 그 과정이에요. 욕구사정. 의사는 초기에 문진, 그 다음에 검사를 통해서 모든 검사를 통해서 나온 정보들을 가지고 병명을 판단하게 되죠.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병명이 캔서가 났다. 위암 판정이 났다. 그러면은 수술 계획을 세우죠. 서비스 계획을. 그죠? 근데 판정이 실제로 병은 위암인데 판정을 간암으로 내린 거예요. 그러면 엉뚱한 짓 하게 되죠. 수술비만 냉탕 다 날리고. 근데 실제로 지혜가동센터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잘 모르니까 또는 너무 잘 알아서 온갖 재원을 다 투입한 거예요.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시간은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들어간 비용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 과정에 가장 중요했던 이 부분의 진단이 정확치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과정은 이거 어디 가서 옮기면 안 됩니다. 이거 제 이야기니까. 저는 이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전문성은 저는 이 과정이라 생각하고 내담자가 왔을 때에 자기 욕구가 뭐고 그래서 털어놓은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가 정확하게 이 사람은 탁 내려지는 과정이 요 과정이다. 이렇게 들으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때까지는 안 중요했던 것 같은데 또 이야기를 싹 들어보니까 중요한 것 같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요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 따라서 이제 뒤에 원고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책에는 제가 이걸 서비스 계획서로 적어놨는데 가로해가지고 발달 지원 계획이라고 해놨죠. 작년 심화평가에서 제일 논란이 많았던 게 발달 지원 계획 이 이야기였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서비스 계획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용이 맞니 안 맞니, 서류가 맞니 안 맞니부터 시작해서 현장에서 싸움을 하고 난리였죠.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은 서비스 계획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진행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에 대한 지표였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거는 제가 운영 매뉴얼에 있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혹시나 또 한 번쯤 환기를 할까 싶어서. 자,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오른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오른편 내용은 똑같죠? 입소, 초기 면접, 입소, 사정. 저는 욕구 사정이라 했는데, 사정에 따라서 발달 지원 계획, 서비스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이 되죠. 그리고 종결, 평가, 요 과정이죠. 요거는 오른편에 있는 것을 이거를 지가동센터 운영 매뉴얼에서는 일반 아동에 대해서 요렇게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1차 사정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걸린 아동들, 약간 흔히 말해서 고위험군의 아동은 다시 심청 사정의 과정을 거치죠. 그런데 마이크가 제 이야기가 뒤에까지 잘 들립니까? 네. 네. 심청 사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발달 지원 계획,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 제공이 되고 종결 과정을 거치죠. 요 영역은 드림스타트에서 제공을 하거나 드림스타트가 없는 곳은 현장에서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네. 정통적인 사회복지 실천 강구원에서 이야기하는 도시화되어 있는 내용하고 실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크게 많이 안 헷갈리죠? 그죠? 이렇게 보니까. 아닙니다. 헷갈립니까? 이야기하고 나니까 더 헷갈려요. 이렇게 하게 운영 매뉴얼에 하는 아이들이 사정 과정을 기록 의뢰 내용이 있잖아요. 체크 해가지고. 일정 사정 네, 지표. 근데 그게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거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집중 관리 아동 네. 거진 다 한 95% 아이들이 다 거기 안에 범위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 지표 자체가 너무
재활용센터 실제로 좀 그 센터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체크해서 점수를 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걔가 관리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걔를 의뢰했던 학교나 이런 데서 얘가 이제 그 일단 사회 관리가 필요한 아동이다라는 의뢰서를 써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로 좀 대체를 했거든요. 이게 좀 키퍼를 내자. 사정지를 거치지 않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해도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이 아이가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서 서비스 제공해야 될 것 같다,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록해서 의뢰서를 형식으로 바꿨거든요. 혹시 사정지를 안 쓰시는 기간? 저희는 안 쓰거든요. 요 한윤희 선생님 기간처럼 1차 사정이 다 걸리니까 이렇게 외부 기관에 이런 내용들을 받아서 사정 내용을 대체를 하는 방식으로 혹시 쓰시는 기간?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사정지를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사정지를 굳이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다. 자, 그럼 제가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사정지는 도구죠? 네. 도구입니다. 사정지가 우리 아이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해주는 그 내용이 아니죠. 도구단 말이에요. 도구라는 거는 잣대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봤는데 도대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가 어땠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해당 사회복지사가 방향이 없을 때에 도구를 쓰면은 굉장히 편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기 지금 못을 박아야 되는데 손바닥으로 못 박죠. 그래서 박는 방법이 제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망치가 있죠. 망치보다 더 편한 거는 타카 형식으로 쾅 때리는 게 있어요. 그거 쓰면 더 편하죠. 단지 쓰면은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쓰면은 지적당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나름대로 내가 아닌 학자들이나 뭐 그게 틀리든지 맞든지 간에 검증되었다고 나온 도구단 말이에요. 망치가 내가 이 망치가 뭐로 만들었고 따지지 않죠. 망치라는 도구를 이 못 박는 데 쓰면 되죠.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사정지를 쓰는 건. 그래서 도구를 쓸 뿐이에요. 사실은 저희 센터는 작년에 이 도구를 안 썼어요. 이유는 굳이 우리 아이들의 욕구를 사정하는데 이 도구를 쓸 이유가 별로 없어서 안 썼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욕구 사정을 안 했습니까? 했어요. 욕구 사정은 그동안에 제가 우리 아이들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이용에 대한 욕구를 바탕으로 보호자하고 이야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욕구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럼 센터는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 틀렸다가 없어요. 이용을 바탕으로 한 욕구 사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욕구 사정이에요. 이용자들의, 내담자들의.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의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작년에 평가를 받을 때에 사정지를 쓰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 혹독하게 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문제는 사정지를 도구를 안 쓰더라도 이 과정이 충분하게 나타나 있으면 사실은 평가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평가위원들의 교육들이 아마 제대로 안 돼서 이 부분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것 같은데, 사정지는 개념은 쓰면은 내가 잘 모를 때는 쓰면은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죠. 내가 우리 아이들을, 내가 국어 선생님이에요. 가르치는데 교육청이나 학교가 제도권의 기관이죠. 가르쳐야 되는데 내 나름대로 학교에서 배웠던 4년 동안에 국어를 배우고 교직 교육방법론을 배우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생님식대로 가르치겠죠. 근데 학교는 기본적으로 교과서가 있고 그 교과서를 가르치기 위한 교환이 나와 있어요. 그것대로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교수 지도안을 우리 지역아동센터로 치면은 운영 매뉴얼이에요. 운영 매뉴얼을 쓰면 여러분들이 별 고민 안 하고 그 내용대로 그냥 진행을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이 세상에는
딱 그거대로 잘 안 하죠. 우리 한현희 선생님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빠지신 분이 있고, 저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빠지시는 분이. 단지 기본적인 안내는 그렇게 나가요. 나가는데 굳이 이게 필요 없어도 충분히 이런 과정을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가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게 있어요. 내가 이 욕구사정이라는 과정을 누가 오더라도 검사지를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사정이 분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검정이. 근데 그게 학자들이 봤을 때에는 충분하게 검정이 100% 될 만하다고 아마 이야기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속 시끄러우니까 검사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검사지는. 검사지가 지역화동센터 그거에 관심이 아닌 것 같아요. 검사지 1차 검사지는 올해 바뀐 거 아시죠? 또 바뀔 거예요.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네. 선생님은 올해 욕구사정지를 일반 투표 쓰시나요? 아, 올해부터는 다시 쓰기 시작은 해요. 저도. 평가는 작년에 받았지만, 이유는, 이게, 속치르고 쓴 게 아니고, 저는, 제가 써봐야 여러분들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쓰는 거예요.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어떤 게 지표가 안 맞고, 이런 것들을 제가 써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부터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거기에 나오는 글귀들이 네. 다 각자 개인이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어차피 똑같지 않나요? 똑같다는 말이, 해석을 할 때 어차피 저희 주관이 들어가잖아요. 네. 선생님. 그러니까는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정 자체도 객관성이 좀 약간 떨어져 있는 거지 않겠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 센터장님이 요 아이라는 아동에 대해서 그 지표지를 가지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센터장님이 똑같은 아이들 지표지를 썼어요. 점수가 다르겠죠? 예. 왜요?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리는 휴먼 서비스잖아요. 사람이 내리는 거기 때문에 판정이 당연히 다르게 나오죠. 그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계획도 당연히 다르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게 맞냐 틀리냐고 시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 판정을 내리는 데에 그 객관성이라는 부분을 최대한도로 담보하려고 하면은 검사지를 쓰는 것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저도 사람이잖아요. 주관적으로 쓰면은 굉장히 많은 지표 항목 중에 많은 부분을 놓치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검사지를 쓰게 되면은 그런 부분의 것들을 다 체크하면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객관성을 일정 정도는 담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죠. 그게 맞니 안 맞니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쓰고 안 쓰고는 센터에서 택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흔히 말해서 평가 때문이라도 그렇고 뭐 맞니 안 맞니 논란이나 당신이 이게 대한 확고한 그게 있니 없니 이런 불필요한 어떤 지적질이나 이런 게 싫으시면은 그냥 쓰면 돼요. 쓰면 되고 우리 한현희 대표는 저처럼 나는 안 써도 우리 아이들 우리가 키워봤는데 그 아이들의 부분의 기본적인 필요로 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크는데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그 어떤 생애 주기 리듬에 따라서 거의 공통적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나는 이렇게 맞춰서 요구 사정을 하고 나는 진행을 하겠다. 근데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단지 내용이 평가위원들이 봤을 때 충분하게 이 내용이 누가 봐도 안 써도 이 내용을 인정을 할 만한 내용으로 쓰여지면 되죠. 근데 그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어렵고 그걸 판단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요구사정. 요구사정을 되게 길게 한 이유는 현장에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 사례관리 작년에 했던 것들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한 케이스를 가지고도. 정말로 많은 열정들을 퍼부으셨고, 뭐 미술치료부터 해서 안 해본 거 없고, 연계 안 한 기간이 없고, 그래 하셨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 과정을 좀 더 신경 써서 했더라면은 불필요한 자원들은 연결을 안 하셔도 됐고, 그게 다 에너지잖아요. 센터장님이나 생활복지사의 에너지인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뒤에 사례 부분인데, 사례 들어가기 전에 잠시 주무시는 분이 많으셔서 잠시 쉬었다가 공기를 좀 식히고 사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시면서 요거 관련해서 혹시 이야기하실 분도 있으시면은 그 사이에 서로 이야기들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이랬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정에 따라서 서비스 계획이 100%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빵 만드는 과정이면은 정확하게 레시피를 통해서 딱 하면 결과물이 우리가 계획된 정확한 빵과 크기와 모양과 색깔을 나타내죠. 근데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욕구를 사정을 하고 그 사람의 욕구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진행이 100% 우리가 달성하는 목표대로 가지를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선생님, 그런 평가는요? 이거는 평가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평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 말해서 우리 아이들 저기 있으니까 두두두두두 몰고 그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다가 의학 기구를 적어놨는데 이거는 엑스레이예요. 1차 사정기. 이거는 MRI. 한번 찍어놔서 잘 모르면은 MRI 찍죠. 아주 세부적인 이렇게 미세한 것까지 다 걸러내니까 MRI보다 더 정밀한 게 또 나오겠죠. 그러면은 검사 도구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정확한 병명이나 정확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정확한 병명이 나오는데 서비스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영역이고, 의학 쪽은 정확한 병명이 나오면은 그것대로 진행이 가능하죠. 다르죠? 네. 이거는 진행을 시키면은 정확하게 원래 계획되어 있는 대로 거의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는 움직이는 서비스를 받는 주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서비스를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주도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서비스를 받아보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고, 똑같은 서비스 내용이라도 하더라도 서비스 자원이 서비스를 전달할 때에 흔히 말해서 기쁘게 즐겁게 전달이 안 하면 이 서비스 안 할래요.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예측이 결과물로 목표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표가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목표가 착하면은 사실은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특히 공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딱 예측되는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딱 그거대로 진행을 하는데, 인문사회학은 안 그렇죠. 항상 변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죠. 자, 이제 뒤에 사례가 나옵니다. 이야기가 억수로 이제 길죠. 이 사례는 제가 이야기는 아닌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2월
이제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부분 이야기한다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추위가 다소 누그러진 오후 2시쯤 해바라기 지가공센터 문을 열면서 계십니까? 라고 크게 외치며 들어오는 사람들과 공무원증을 배찰하고 공무원 한 명이 있었다. 김똑똑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한눈에 보기에도 이들이 센터 이용을 위해서 온 가족임을 알아차렸다. 여러분들 센터에 올 때에 대개 내담자들이 오는 과정입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가족들을 센터 사무실 둥근 테이블로 안내하였다. 둥근 테이블은 공무원과 아이들의 부모 그리고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둘이 모두 앉기에 부족했지만 엄마가 제일 작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니 모두가 앉을 수 있었다. 김똑똑 사회복지사는 공무원에게는 커피를 그리고 부모에게는 따뜻한 녹차와 카스테라 빵을 아이들에게는 코코아를 내놓았다. 여러분들 내담자 오면은 되게 이런 과정을 거치죠? 네. 예. 그래서 지가동센터 이야기라고요. 일단 따뜻한 차를 한 잔 드시면서 이야기하지 라고 이야기하니 모두들 차를 한 모금씩 마신다. 아이들은 맛이 있는지 한 잔 입에 대어보더니 뜨거운 코코아를 훌쩍 다 마시고 한 잔 더 달라고 한다. 아이들에게 한 잔씩 더 주고 난 뒤 복지사는 아이들은 센터 안쪽에 있는 사랑방으로 가서 잠시 놀도록 하였다. 그곳에는 아이들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놀이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었다. 센터 사무실에 있는 사람은 공무원과 아이들의 부모님, 김똑똑 사회복지사 4명, 공무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일단 아이들을 센터에 이용해야 할 것 같아서 왔는데 부모님들이 아동복지시설이라 하니까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떤 곳인지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아 모시고 왔다고 한다. 대기치유아동센터를 초기에 그렇게 보고들 오시죠? 네. 예, 뭐 그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똑똑 사회복지사는 특유의 재치 있는 위트로 와보시니까 어때예? 라고 물으니 부모님 모두 생각했던 것보다 참 좋네예. 시설이라고 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집처럼 아늑하고 바닥은 저희 집보다도 더 따뜻하네. 되게 주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네. 예, 되게 리모델링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바닥에 온도를 깔고 일하니까 옆에 있던 공무원이 다시 이야기를 한다. 공무원이 이 가족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가정은 현재 수급건조의 가정으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보건센터에서 매주 금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허리를 다쳐 장시간 근로가 힘들어 하루에 2시간만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한다. 자녀들은 위에서부터 아들, 딸인데 큰아이는 김하나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고 그 아래 여자아이는 김두나로 현재 초등학교 3학년으로 지적장애 3급 장애아동으로 초등학교 특수반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 셋째 아이는 김세나로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으로 아직 장애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인지 능력은 6세 정도지만 사회성 지수 점수가 높게 나와서 장애 판정을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하였다. 공무원의 주요 요지는 이 아동들 3명 모두 이 센터에 모두 이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김똑똑 사회복지사는 일단은 정원 대비 이용할 수 있는 자리는 있어 가능하지만 센터에도 규정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센터의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동의하셔야 이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이야기해드렸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만 있던 아이들의 엄마가 아이고 선생님 여기 아이를 맡길 수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게. 맡길 수 있도록만 해주이소. 되게 전부 다들 처음엔 이렇게 하죠. 뒤에 뭐 오만 욕 다 하고. 김똑똑 사회복지사는 센터가 어떤 곳이고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된 안내를 하였다. 이 과정이 뭐죠? 아니요. 지금 금방 마지막 읽었던 이 내용이 어떤 과정이죠? 여기에는 없습니다. 센터 이용 방법을 안내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죠? 오리엔테이션이죠. 네. 사회복지관 평가에는 오리엔테이션이 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어요. 이번 심화평가 이전에 2009년 마지막 평가 받았을 때에 문구가 잠시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리엔테이션 과정이 있어요. 이 시설의 이용 방법, 뭐 이런 안내 방법 이런 것들이 브로셔나 팜플렛으로 나와 있는지를 묻는 것.
이용 방법이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초기부터 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내가 언제 이해?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되면은 딱 그렇게 일이 터져요. 그래서 센터에는 센터 안내를 위한 브로셔나 팜플렛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용자들한테 안내를 하는 게 나중에 탈이 없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안내가 되고. 약 30분 정도 설명을 다 듣고 가능할까에 예, 혹시 모르니 긴급하게 연락을 드릴 수 있는 연락처를 남겨놓고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며 공무원과 부모님은 돌아갔다. 아이들과 김똑똑 사회복지사의 힘겨운 줄다리기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자, 요까지가 부모님이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이 가정에 대해서 제일 최초의 이야기 다 들어보고 갔죠. 그죠? 근데 정보가 많습니까? 작습니까? 생각보다 작죠? 그래서 초기 면접을 통해서 욕구 사정을 완벽하게 해내는 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욕구 사정을 초기에 바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바로 하는 서비스 기관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내가 필요로 한 것 참 바로 와가지고 내 일행이 필요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로 예 당신은 이래 하니까 판정을 이래 해서 그럼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딱 내리는 사이버 서비스 기관. 장애인복지관은 그렇게 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은 100% 그 과정이 바로 돼요. 근데 우리 아동 중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여기에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 과정인 이 사정을 내릴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정확치가 않죠. 그래서 대개 사정을 언제 합니까? 이용 후에. 매뉴얼에 뭐라도 있죠? 네, 되게 한 달 안에. 한 달 동안에 이 아이들 지내보고, 말 붙여보고, 놀아보고, 이래보면은 이 아이 전체적인 그림이 일정 정도 그려지죠. 그러고 나서 그 모든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사정을 한다고 되어 있죠. 자, 오후 3시쯤 강의를 가셨던 센터장님 들어오셨다. 접니다. 센터 안쪽 방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더니 얘들아 안녕. 너희들 새로운 친구들이 모양이네. 아이들 모두 제각각 인사를 한다. 복지사는 사무실에 들어온 센터장님에게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보고 드린다. 센터장님이 그럼 센터 규정에 따라 한 3주 정도 지켜보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 아이들 모두는 부루마블 게임, 인생 게임, 축구판 이것저것 꺼내서 잘 가지고 논다. 여러분들 센터에도 다 이렇게 있죠. 중요한 것은 흩어져 놓고 치우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복지사는 하나, 두나, 세나 모두들 이리 와 보세요. 일단 이것부터 치우고 놀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니 큰 남자아이가 싫어요 라고 하니까 그 안에 동생들도 우리도 싫어요 라고 한다. 복지사는 이 녀석들이 만만치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사무실에서 듣고 있던 이마가 다 벗겨진 센터장님이 나오십니다. 예. 이럴 때 센터장님의 노하우가 나온다. 장난스럽게 그리고 익살스럽게 그러면서도 유흥과 카리스마가 있는 모습으로 얘들아 모두 치워야지 라고 하는 굵고 우렁찬 목소리 아이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치우기 시작한다. 치운다고 치우는 게 아니라서 옆에서 복지사가 치우는 걸 거둔다. 오후 3시 30분 정도 되니 방과후를 마친 아이들이 하나둘씩 센터에 들어온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센터에 아이들 오기 시작하죠. 아이들이 모두 쟤 우리 학교에 그 안에 쟤는 민식이 삥 떨었다고 하던데 저 여자애도 같이 했다고 하던데 들어오는 아이들마다 모두들 한마디씩 한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나름대로 알고 있나 보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 모두 손을 씻으라고 한 뒤 복지사도 아이들 배식을 돕는다. 근데 이 세 아이의 배식을 하는데 또 한 번의 소란이 생겼다. 큰아이는 밥만 먹고 다른 것은 안 먹겠다고 하고 그 아래 동생은 국을 먹지 않겠다고 버틴다. 센터에 들어오는 모든 아이들이 편식 등의 식습관에 문제가 있지만 이번처럼 세 아이 모두 이렇게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겠다고 버티는 경우는 처음이다. 여러분들 센터에
이런 애들 태반이죠. 네. 읽지도 못하고. 예. 자, 근데 저희 센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배식은 센터장님도 같이 하고 계셔서 이를 지켜보시더니 다른 반찬을 아주 조금만 먹어보라고 아이들 식판에 올려놓았더니 큰 남자아이가 식판을 배식기 위에 던져버리면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 아래 동생들은 멈칫하더니 센터장님과 선생님의 눈치를 살피더니 그냥 있는다. 밖으로 나간 큰아이는 서럽게 운다. 뒤에서 지켜보는 센터장님은 아이를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지만 절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겠다고 우긴다. 밥 먹는 시간에 더 이상 소라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피해를 줄 것 같아 센터장님이 일단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한 뒤 같이 밥을 먹었다. 센터장님도 김똑똑 사회복지사도 식사 부분에 있어서 저런 행동은 센터의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이 클 것 같다는 공통된 생각이었다. 할 수 없이 저녁에 아이들을 모두 기가시킨 뒤 오후에 부모님이 남겨놓고 간 전화번호로 센터장님이 부모님께 전화를 드린 후 내일 오후 3시쯤 찾아뵙고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으면 한다는 뜻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센터장이 다음날 죄송합니다. 다음날 오후 3시쯤 김하나의 집을 방문하였다. 집 안으로 들어선 센터장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조그만 마루층에 앉았다. 오래된 맨션이라 그런지 건물 전체가 노화되어 있는 모습이 여기저기 눈에 보였다. 센터장은 김하나의 의제의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보다 센터에서 식사 시간에 하나의 저런 모습이 계속되면 다른 아이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것이지만 자라나는 아이의 불균형한 영양 공급으로 인하여 아이의 건강이 염려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하나의 어머니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그동안 하나의 식습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었다. 하나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하나가 4살 때까지도 밥을 떠먹여 키웠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먹기 싫은 건 절대로 먹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매운 것은 입에 대지를 않아서 김치도 깨끗하게 씻어서 주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고 한다. 하나의 엄마에게 센터장은 그런 것이 지속되면 센터 이용이 어려울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떠냐는 제안 내용을 꺼내놓는다. 자, 일단 저 옆에 욕구 사정이라고 적었는데 일단 뒤에 거 일단 좀 더 읽겠습니다. 일단 센터에서도 일주일 정도 하나가 먹고 싶은 것만 먹도록 하고 하나를 계속 살펴보면서 반찬을 하나씩 둘씩 추가해 보도록 하는 방법을 하나의 어머니에게 제안했다. 집에서도 센터에서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추어 주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나가 엄마 이야기는 잘 따르니까 가능하지 않겠나는 것이 센터장의 생각이었다. 옆에 서비스 계획이라고 적어놨죠? 그렇게 김하나의 식습관을 바꿔보려는 노력이 센터와 가정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하나가 센터를 이용한 지 4일쯤 지나 배식을 할 때 센터장이 하나야, 오늘은 김치 제일 작은 거 고춧가루 하나도 안 묻은 걸로 하나 먹어볼래? 했더니 조금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잠시 후에 밥을 붓기 시작할 때 그 작은 김치를 간보듯이 입에 대보더니 먹기 시작한다. 어떠냐고 센터장이 물으니 조금 매워요 라고 답한다. 그봐, 그래도 김치 한 번 먹었잖아. 잘했어 라고 칭찬해준다. 하나도 칭찬받아서 그런지 조금 좋은 모양이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반찬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번에는 센터장이 브로콜리 하나 먹어볼래? 했더니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본 건데요 라고 한다. 그래, 한 번도 안 먹어본 거니까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보자. 먹어보고 맛없으면 다음에 안 먹어도 된다 라고 하니까 먹어보겠다고 한다. 이번에도 역시 조심스럽게 간을 보듯이 먹더니 이내 다 먹었다. 이번엔 어때? 라고 센터장이 물으니 맛이 풀맛이지만 그래도 먹을만 하네요 라고 한다. 그 봐라, 내가 안 먹어봐서 그렇지 얼마나 맛있는 반찬들이 많은데 그럼 이제는 다른 반찬들도 하나씩 먹어볼래?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는 약 3주 만에 센터 반찬을 가리지 않고 먹기 시작을 했다. 물론 그 양은 너무나 작은 것이긴 했지만 이 내용을 토대로 센터장은 하나의 어머니를 다시 뵙자고 하였다. 이번에는 센터에서 하나의 어머니를 만났다. 약 3주 동안 하나의 센터에서의 식습관 지도 과정을 이야기해드렸다. 그리고 하나의 어머니도 집에서 그에 맞추어서 진행하였다고 한다. 센터장은 어머니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다. 대개가 이런 부분이 가정에서 협력하여 주지 않으면 실패하는데 이렇게 빠른 시일
시간 내에 가능했던 것은 가정에서 함께 도와주신 것이 결정적으로 도움이 컸다는 말씀을 드렸다. 김하나는 생각보다 빨리 센터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것 같았다. 이게 큰아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100% 이렇게 진행된 과정은 아닌데, 요 밥 먹는 과정은 내용이 요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사이 약간 다른 변수들은 몇 가지 있기는 했는데, 그냥 이 사례관리 교육 때문에 그냥 그 주요 내용들만 제가 과정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 장으로 잠시 좀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자, 이제 이야기가 큰아이 이야기인데, 큰아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문서로 적을 때, 요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적습니다라는 이 내용이 꼭 이렇게 적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11페이지에는 사회복지정보 시스템에 있는 사례관리 아동관리 카드를 입력을 하면 출력하면 그냥 제가 그대로 그냥 출력을 했어요. 원래 과거에 이 양식을 안 쓰고 저희들 센터 자체 옛날 복제를 썼던 양식을 썼는데 그게 훨씬 좋은데 자꾸 시스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양식을 써야 돼서 이게 고아원 아동양육시설 거기에 요 맞는 양식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들 쪽에는 아직까지 그래 맞지는 않은데 시스템을 써야 돼서 그냥 이 양식으로 썼습니다. 자, 12페이지로 잠시 넘어가보죠. 기본 사항을 입력을 하고 난 뒤에 의뢰 경위, 아동 상황, 가족 상황. 요거는 본래 시스템에 칸이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초반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제일 처음 왔는지, 그리고 아이들 히스토리, 그 다음 아이를 포함한 가족 환경들 정도는 파악이 관리카드에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내용은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 그대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라고 난 뒤에 상담자의 관찰과 의견, 욕구, 아동과 보호자의 욕구, 한 내용을 욕구 사정, 지도계획은 서비스 계획 내용입니다. 이 서비스 계획 내용은 제가 원래는 저희들은 여기에 서비스 계획 내용을 안 적고 서비스 이용 계약서라고 따로 있는데 거기 거를 체크를 하고 여기는 안 적는데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보시라고 그냥 여기다가 다 옮겨주었습니다. 이게 출력하면은 이렇게 되죠. 자, 뒷장에 13페이지에 하나가 제일 처음에 엄마 아빠 알코올릭인 아버님하고 엄마하고 공무원하고 아이들 1, 2, 3 3명 와가지고 초기 상담했죠. 그래서 나타난 욕구 문제점은 일단 하나 이야기는 뭐였죠? 나타난 욕구가 밥 먹을 때 자기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주요 문제였죠. 그죠? 그래서 근데 해바라기 지역아동센터는 1차 사정지를 쓴 내용이 없죠. 지금 1차 사정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도시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차 사정지를 안 썼습니다. 그래서 주 문제가 이 아이가 그 내용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사정을 이 아이 밥 먹는 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잡은 거예요. 진단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 계획을 어떻게 세웠죠? 제안 내용을 부모님한테 센터에서 반찬을 하나 둘씩 추가를 해볼 테니까 집에서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제안을 드리고 공동으로 그 작업을 하자고 이야기가 됐죠. 서비스 계획. 그리고 나서 약 3주간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 아이는 일정 정도 양은 작지만은 반찬을 이것저것 고급으로 다 먹을 수 있게 됐죠. 그죠? 자, 서비스 계획을 3주간 공동으로 양 집에서 하고 센터에서 그렇게 먹기로 했는데 3주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 과정은 지금 사회복지정보 시스템에서는 뭐로 적게 돼 있죠? 네, 관찰 일지로. 실질적으로는 모니터링 일지가 따로 있습니다. 신청 사정에서는. 근데 그냥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관찰 일지에 이 아이 먹은 내용 뭐 이렇게 쭉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이 보시면은 14페이지 하루 이틀 지나면서 또는 저희 센터는 관찰 일지는 운영 매뉴얼에서는 한 일주일 단위로 적으라고 되어 있죠. 그냥 예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대개 서비스 계획하고 나서 적을 때의 기본적인 원칙을 약간의 변수가 있을 때 기록이 되어서 충분히 참조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을 때 주로 적습니다. 저희 센터의 원칙이에요. 근데 매뉴얼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정기적으로 적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관찰 일지를 정기적으로 쭉 진행이 돼요. 3주간. 그러고 나니까 목표가 달성이 되었죠. 일단 이 욕구, 이 사정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전에 제가 한 내용하고 이야기가 좀 다른 게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아이 문제에 대한 욕구를 사정한 거예요. 그죠? 네. 이용자 중심의 이 아이가 나는 이 센터에 와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해요. 저런 서비스가 필요로 해요. 그거에 대한 욕구를 사정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아이가 처음 오자마자 문제를 벌여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관리 내용을 진행시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잘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네. 자, 둘째 아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 둘째 아이인 두나는 하나, 두나, 세나 이래 쓰기가 편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두나는 센터 생활에 어떤 문제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시간 되면 왔다가 시간 되면 그냥 가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지 않았다. 물론 지적장애 아동이라 자기 결정권이 낮아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아동이다. 센터 이런 애들 꼭 있죠. 폭탄을 안에 감싸고 아주 불안한 그런 아이가 있죠. 욕구를, 문제 행동을 드러내는 아동은 현재는 굉장히 어려울는지 모르겠지만은 문제가 정확하죠. 일단 드러난 행동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이 아이처럼 욕구를 표현하지 않는 아이가 언제 뻥 터질지 몰라요. 되게 이제 은둔자적인 그 유형이 이제 이런 형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김길태 같은 경우 문제 행동을 전혀 드러내지 않다가 성인이 되어서 뻥 터졌죠. 그런데 센터 이용을 한 지 4주 차에 접어들면서 두나가 센터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결국 5주 차에는 무단결석을 하였다. 학교 복지사가 물으니 분명히 센터에 갔다고 했는데 안 갔나요?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학교 사회복지사들하고 교류 많이 하시죠? 일단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두나가 집에 들어오면 늦어서 도우니 센터에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다. 저녁 11시쯤 센터장의 핸드폰으로 두나의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두나가 이제 들어왔다는 것이다. 저녁도 먹지 않고 집 옆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왔다는 것이다. 선생님들 센터에 이런 애들 꼭 있죠? 네. 희한하죠. 그런 게 전국이 공통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양쪽에는 한 듯이 있어요, 보면. 아니, 그 아이들하고, 우리 센터 아이들하고 네트워크도 하고, 무슨 카카오톡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똑같이 보내요. 다음날 두나가 웬일로 일찍 센터에 들어왔다. 센터에 들어오는 눈치가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다. 김똑똑 복지사는 아이고 우리 두나 왔네 하면서 반갑게 맞는다. 그리고 고과를 한 잔 태워주면서 어제 일에 대해서 물으니
친구를 한 명 사귀었는데 학교 마치고 나오면서 센터 가려고 하는데 놀러 가자고 해서 따라가서 놀았다는 것이다. 복지사는 그 아동에 대해서 물으니 아는 동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냐고 하니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 두나의 행동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다. 그 다음 날에도 역시 센터를 무단결석했고 센터에서는 또다시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 이 사실을 알렸다. 이런 상황이 항상 주말을 지내고 난 월요일에 발생했다. 따라서 월요일에는 학교도 가지 않을 뿐더러 센터에 오지 않고 학교 복지사도 찾으러 다니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할 수 없이 학교 복지사가 하교를 할 때 두나를 센터에 데려다 주기로 했다. 희한하죠? 똑같은 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말을 지내고 났을 때 학교에 오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학교 복지사 역시 부모님께 이야기를 해보았으나 알코올 환자인 아버지는 이런 부분에 무관심하고 두나의 엄마는 아픈 몸이지만 파트타임으로 나가는 직장인으로 피곤하여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큰아이인 하나와는 달리 장애아동이라 그런지 둘째 아이인 두나에 대해서는 그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두나가 센터를 오다가 말다가를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센터 생활이 멀어짐을 느꼈다. 두나가 센터 생활을 한 지 몇 달째에 두나의 학교 사회복지사로부터 두나를 그룹품으로 보내기로 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 아이를 부모에게도 분리시키는 것이 좋을 수야 없지만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하루의 일상생활이 영위되지 않는 문제는 아동을 위해서도 큰 문제라고 판단이 되어 학교 복지사가 부모를 설득하여 두나를 그룹홈에 입소시키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였다. 그렇게 하여 두나는 센터 이용 몇 달 만에 그룹홈 입소를 계기로 이용을 종료하게 되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금은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런 내용보다 더 희한한 내용 많죠? 칼피 날라오고 막 그렇죠. 부모님들이. 자, 이제 둘째 아이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이의 역시 과정은 이 둘째 아이 주 사례관리 과정은 역시 아동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례관리 과정이 진행이 되었죠. 네. 둘째 아이 두나의 문제점은 뭐였죠? 계속적으로 변성하는 게 문제였어요. 센터 생활 그 4주차 접어들면서. 그죠? 근데 이 아이는 스케스 계획을 사실은 세울 만한 여력도 없이 계속적으로 이 아이 쫓아다니다가 사실은 일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22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아이 이 중간에 여러 과정들이 있었는데 들고 나고를 계속 반복하다가 이 사례를 이제 저희 센터가 아닌 학교사회복지사가 통합사례 아동으로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해야겠다 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아동 학대 신고를 했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통합사례 회의가 진행이 되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사이에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막판에 이 아동을 그룹홈에 입소시키는 것으로 이제 결판이 이렇게 난 거예요. 과정이 이 둘째 아동은 과정이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자, 통합사례회의로 역시 양식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지역아동센터 운영 매뉴얼에 있는 양식을 제가 썼습니다. 원래 양식은 이 양식으로 아니고 학교사회복지사 다른 양식을 만들었는데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다 옮겼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이름들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아이 이야기입니다. 셋째인 세나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로 새로 바뀐 환경에 다소 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았으나 이내 위로 큰 오빠인 하나와 점이 두나보다 빨리 적응을 하는 듯 했다. 방과후 수업을 하지 않아 센터에는 거의 12시 30분쯤 들어옵니다.
바우처를 이용하여 약 2년 동안 언어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발음이 항상 정확하지가 않다. 특히 받침 있는 발음은 더더욱 잘 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큰 오빠인 하나의 식습관 때문에 골치를 썩혔지만 세나도 식습관은 양은 다소 작은 듯 했지만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센터의 다른 아이들만큼 먹기 시작하였다. 세나는 김똑똑 사회복지사가 일주일에 3번 정도 개별학습을 해주기로 하였다. 김똑똑 사회복지사가 대학원에서 놀이치료 전공을 하였던 터라 개별학습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센터장의 생각이었고 복지사도 그러는 편이 아동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다. 약 2주간 학습을 진행해 본 결과 복지사는 센터장의 아동은 약 20분 정도의 학습 시간이 적당한 것 같다고 한다. 더 이상은 집중력이 낮아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림을 보고 빗자루, 냉장고, 도마 등의 물건 찾기 등은 잘하며 단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말을 잘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방식으로 매주 3회 정도 약 몇 달간 개별학습을 진행해 본 결과 이 똑똑 복지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센터장에게 알려주었다. 아동의 인지 능력은 병원에서 진단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한다. 금방 배운 것을 돌아서면 잃어버린다고 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훈련은 일반 아동들만큼 수행해낸다고 한다. 인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직접장애 아동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학습과 반복훈련의 방향을 잡아야겠다. 지금도 이 아이들 2명은 해바라기 지하아동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여기 끝입니다. 근데 셋째 아이 이야기는 내용이 뭐였죠? 셋째 아이 세나 지적장애 아동. 개별학습 이야기죠. 작년 심화평가 받을 때에 수준별 학습지도 교육 프로그램에 수준별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가라는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갔더니 아이들 학습 지도하는 거를 수준별로 한다는 것을 수준별 학습 내용으로 내놓으셨던데 심화평가에서는 수준별 학습 지도를 그게 아니고 장애 아동이나 다문화 아동들의 개별적인 학습 진행 사항을 이야기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예. 이게 특수교육이나 이런 거를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데 IP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개별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IEP. 주로 장애 아동, 장애인 복지 쪽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고 그쪽에서 항상 해요. 그래서 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완전 개별화 교육을 해요. 이 아동을 여기는 욕구사정이 아니고 그건 진단이죠. 진단을 하고 나면 이 아동이 필요로 하는 개별 교육, 재활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을 초기에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진행을 계속 시켜요. 진행, 모니터, 진행, 일지, 모니터, 중간평가, 진행, 모니터, 이런 계정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사회복지정보 시스템에 있는 아이들 아동관리 카드 제일 초창기 화면 띄우면은 중간에 개별 지도 계획이라는 코너가 뜨죠. 그게 개별 계획 내용이에요. 근데 올해 운영 매뉴얼에도 이게 약간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원래 원칙은 개별 지도 계획은 장애 아동이나 다문화 아동들이 개별화되어 있는 IP를 작성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표에는 그렇게 적어놨고 양식도 거기에 맞추어서 쓰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아이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불로 셋째 아이는 좀 더 각색을 했어요. 그 지표가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불로 내용을 약간 바꾸어서 거기에 맞춰서 내용을 약간 바꾸어서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아동은 개별 지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내용이 다르죠.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고 계시는 개별 지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아동한테는 하는 게 아니라 장애 아동이나 다문화 네, 지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표와 관계없이
일단 잠시 지표를 무시하고, 장애 아동들한테 여러분들이 서비스 계획을 세울 때는 당연히 진행을 오랫동안 그 아동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보시면은 당연하게 IP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아동들은. 이 아이는 완전 개별화돼서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제공되어야 되겠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 내용들을 개별화 교육으로 완전 나가거든요. 그 양식이 현재는 올라져 있어요. 개별 지도 계획이라 해서. 그래서 거기에 쓰시면 되는데, 그게 이거하고 두 개를 같이 쓰는 거를 작년에 뭐 혼용해서 인정을 하는 거로 돼 있기는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장애아동이나 다문화아동들의 IP입니다. 개별 지도 계획은. 일단. 학습 부진 아동들까지. 네. 셋째 아이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양식은 제가 일부러 따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말로서 앞에 두 아이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게 저희 센터에 실제로는 한 집의 아이가 있고 각각 다른 집의 아이입니다. 네, 다른 집의 아이인데 한 집의 아이로 꾸러미를 엮어가지고 뭉텅거려가지고 없는 아버지 아이콜링 만들고, 그래서 약간 각색해서 적었는데, 센터에 있으면서 다른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 요 내용과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들만 제가 그냥 간략하게 진행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들 선생님들 센터에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쭉 아이가 제일 처음 이용을 했을 때부터 서비스가 중간에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테고 서비스가 종료된 아이들도 있을 테고 진행이 거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크게 약간 대동소이하겠지만은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에 들어가는 순서가 거의 요 패턴으로 실질적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과정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를 초기 면접으로 잡고 어디까지를 사정으로의 과정을 잡고 어디까지를 서비스 계획으로 잡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많이 잘 모르시기도 하고 애매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예문으로 요까지를 초기 사정으로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요까지를 사정 과정으로 하고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제가 그 구구절절한 이야기로 그냥 풀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던 겁니다. 이게 평가하고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요거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했던 뭐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통합 사례 했으면 공문들이 오고 가고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 서류가 다 붙어 있을 테고 뭐 전화 그것 때문에 학교복지사하고도 전화했겠죠. 했으면 전화했던 내용들 관찰일지 다 적혀 있을 거고 부모님 그것 때문에 또 부모님하고도 또 연락했겠죠. 연구자 상담에 또 적혀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이 뒤에 확인 서류에 쭉 다 붙죠. 그죠? 예. 그거 쭉 다 늙으시키면 여러분들 또 머리 아플 것 같아서 그냥 큰 틀만 말씀을 드리는. 이제 이래 보니까 좀 눈에 확 좀 들어오시죠? 네. 예. 이제 별로 안 헷갈리겠죠? 네. 향후에 이 지역아동센터 뭐 사회복지 쪽에 이 패러다임이 뭐 이 사례관리는 이거를 이 틀은 뭉개질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학자들이 이 과정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 과정은 뭉개지는 않을 거고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의 내용들을 약간 문구나 확인 서류들만 계속해서 평가는 바꿀 것 같습니다. 1차 사정지가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서 바뀐 것처럼 그리고 심화평가 내용도 이거 지금 이야기 드리면 안 되는데 심화평가 지표는 안 바뀌는데 내용이 바뀝니다. 올해에 이거 색깔이 얼굴 색깔이 변하시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일단은 지표는 안 바뀝니다. 네, 지표는 안 바뀌고 관련 점수 벤츠마크가 조금씩 바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내년 되면은 또 좀 바뀌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3년까지 마무리되고 나면은 3년을 토대로 지표는 또 왕창 한번 또다시 업그레이드를 또 할 겁니다. 그동안의 문제점들 전부 다 분석을 해서
그러고 나면은 일정한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지역아동센터에도 사회복지관처럼 여러분들 사회복지관 들어가 보셔서 알겠지만 사회복지관 요즘에 제 1층에 딱 들어가면은 고객 헌장 이래가지고 크게 간판으로 붙이는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의 이 평가에 또 도입이 될 거고 뭐 사회복지도만 지표였는데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것들도 평가의 지표로 도입이 될 수 있겠죠. 2008년인가 2007년에 시범평가할 때는 있었습니다. 2008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런 거 하든지 말든지 간에, 여러분들 센터에 우리 아이들 부분은 기본적인 사례관리라는 틀은 그냥 요 개념만 잡고 계시면은, 확인 서류들은 사실은 다 해내기는 어려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찰일지 저희들이 그 변수가 있을 때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 발생했을 때마다 적는다고 했는데 작년에 평가를 저희들도 받으면서 이렇게 일지를 쭉 출력을 하잖아요.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내용이 끊기는 거예요. 끊긴다는 말은 중간에 기록들이 누락됐다는 거죠. 저희들도 그래요. 이 강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더 많이 끊겼겠죠. 읽어봤더니 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래가 할 수 없이 이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중간에 장문하죠. 하나는 1월달, 하나는 3월달, 5월달 이랬는데 내용이 덤성덤성이 있는 거예요. 대강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왔는지는 대강 머릿속에 그림은 있으니까 중간에 1월달 한 15일날에 중간에 또 한 요쯤에 요런 내용이 있어야 논리적으로 안 맞겠나 병원에 있어 놓으니까 그런 내용 적고 한 20일쯤에는 요 정도 되고 나면 그다음 변화가 요쯤은 돼야 되니까 또 적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 나갔죠. 네. 실제로 그래 하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하셨죠. 네. 그런 것 떠나서 그냥 기본적인 패턴이 뭐 이러니까 우리 아이들 관리를 이렇게 잘 하실 때 이런 것들을 누락을 안 시키면은 뭐 우리가 하는 일이 그 평가를 떠나서 좀 가치 있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저도 제도권에서 이제 한 18년 제도권에서만 한 18년 굴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실은 됩니다. 이래 해보니까 바쁘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토요일 일요일 앉아가지고 집에서 이거 켜놓고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둘이서 앉아가 사정회의 적고 있어요. 이야기하면서 할 짓이 아니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하고 있고 이 원칙 속에서 일단은 사례 관리를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더라도 그냥 이 원칙을 알고 있으면은 평가 지표나 확인 서류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이렇게 동요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집중지원 아동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드림스타트.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 매뉴얼 상황은 그렇게 돼 있죠. 네. 네. 그러면 만약에 드림스타트에 연결을 했어요. 네. 그러면 뭐 그쪽에서도 서비스가 들어갈 거고 저희도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할 테고 네. 이렇게 순서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럼 똑같이 그냥 일반 아동처럼 서류들을 갖춰놓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좀 달라져야 되나요? 집중하는 게. 일단은 운영 매뉴얼 상으로는 집중아동은 의뢰하는 것으로 모든 행위를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아니, 운영 매뉴얼 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 말은 이 아동의 관련 자료는 향후에 평가받을 때 드림스타트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첨부만 해놓는 거예요. 네. 매뉴얼 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매뉴얼대로 했는데요 하면은 평가받을 때는 그것도 끝나요 그냥. 더 이상 평가 지표는 그렇게 나와야 되고 평가위원은 그렇게 평가를 해야 돼요. 이 안에 이 세부적인 게 맞니 안 맞니 따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운영 매뉴얼 상으로 집중아동은 일단 드림스타트가 있는 곳에서 만약에 그 아동이 드림스타트 의뢰가 되면은 의뢰된 딱 의뢰서 보낸 공문 딱 그까지로 모든 행위는 그쪽에서 관리를 다 하는 거로 되고 거기에서 관리된 내용은 나중에 내용을 받아가지고 평가받을 첨부만 하는 거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점수를 매기는 거로. 그게 끝입니다. 페이퍼를 전해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럼 뭐, 그 아이가 저희 센터에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와서 기본적인 것들을 네. 그 드림스타트에서 관리받지 않는 그 나머지 것들을 분명히 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뭔가 오해를 하시는데. 자, 심층 집중아동은 드림스타트 의뢰가 됐죠. 드림스타트는 3개의 영역에 대해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죠. 뭐죠? 건강복지, 뭐라고요? 하나가 하여튼 3개의 영역에 대해서 빈곤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 초등학교 6학년 13세까지 서비스 제공하잖아요. 그 영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족 계획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동이 센터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죠? 센터에서 이용하고 있는 관련된 내용은 센터에서 그냥 기록하시면 끝이에요. 그 아이 중간에 선생님하고 무슨 상담을 하거나 이 아이 프로그램 참여하고 서비스 센터에서도 계속 제공이 되죠. 그런 내용은 일반 아동처럼 그냥 계속 적어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서비스 계획서도 똑같이 입구사정하고 일반 아동처럼 그냥 적어 나가면 돼요. 단지 집중과 관련되어 있는 사례라는 이 과정, 집중 사례 운영 매뉴얼에 있는 집중 사례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그쪽이 의뢰됐기 때문에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은 그쪽에서 잘 하든지 못 하든지 간에 일단은 그쪽 넘어갔으니까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로. 그럼 의뢰된 아동에 대해서 서비스가 이렇게 지원되기를 우리가 의뢰를 했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니터링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중간에 자료를 공유하거나 뭐 자료를 받거나 이런 것 작업들을 하셔야 되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자체마다 제대로 협조가 안 되는 지자체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 부분은 제도권 위에서 아마 상층 단위에서 좀 풀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일단 평가에서는 의뢰된 걸로 그냥 끝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굳이 집중 사례 관리를 센터에서 안 하고 그냥 다 입원하면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이 개념이 왜 나왔냐면은 지역아동센터는 사례관리기관이 아니죠. 네.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건 지역아동센터는 서비스 제공기관이에요. 사례관리기관이 아니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거지 사례를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사례 관리를 지금 현재는 제도권에서는 드림스타트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례 관리를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맞으니까 그 기관에다 이관시키면 그거로 끝나는 거로.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는 말들은 많죠. 뭐 님이랑 냄비랑 하고 심지어는 사례 관리하는 기관이 내용을 이 아이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있으신 분보다 내용을 더 모르고 있거나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 센터의 첫 번째 아이가 드림스타트의 관리 대상 아동이에요. 근데 이 아동의 상황을 드림스타트에서 저희보다 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학교하고 통화했던 내용을 통해서 가족 정보를 얻고 했던 이런 내용들이 더 통화를 해보니까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일단 원칙적으로 역할 분담에 있어서는 넘어가는 거로 일단은 끝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근데 향후에 바뀔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거는 법이 아니거든요. 역할 분담은. 그죠? 원래 드림스타트가 쪽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것도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일이 아니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떨어졌던 거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복지부에서 드림스타트 너 안 되겠다. 너 떼차라. 너 떼치우고 그 돈 지역아동센터 다 나눠주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집중아동도 하세요. 이랬다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아니요. 뭐 하여튼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평가도 그렇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때까지 해드렸던 거는 좀 쉽게 가는 방법은요. 사례관리를 아주 쉽게 가는 방법은 운영 매뉴얼에 따라서 가시면 쉽게 갑니다. 2013년도 사례관리 파트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셨어요?
작년보다 훨씬 내용이 많이 보완되어 있어요. 그리고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은 올해 이 정도 내용이면은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감을 충분히 잡을 수 있도록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필요 없는 소리 듣기 싫고 속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은 딱 그 책대로 그냥 진행을 하면 돼요. 그 책대로 진행을 하는 와중에 아까처럼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한현생처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시면은 이 부분에 자기의 중심 철학이 명백하게 있으면은 이 부분은 그쪽 양식이나 검사지를 쓰지 않고 본인 거를 충분히 어필을 할 만한 거를 준비를 하시면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그게 드림스타트의 집중 관리 대상 아동을 넘겨야 된다는 원칙을 한데 네. 센터 자체에서 그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네. 충분히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지역 자원과 통합 사례관리 회의 같은 걸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드림스타트에 넘기지 않아도 안 넘겨도 되죠. 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1차 사전기 통해서 걸렸는데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운영 매뉴얼에 의하면 이 아동은 드림스타트에 넘겨야 되죠. 아니 매뉴얼에 따르면 1차 사정에서 걸렸잖아요. 점수가 5번부터 9번 항목에 3가지 이상 걸리면은 심층사정 아동으로 일단은 사정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건 드림스타트에 넘겨야 되는데 저희 센터에도 안 넘겨요. 왜냐고요? 충분하게 이 아이를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안 넘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새고랑 차고 경찰 출동할 일이냐? 아니라고요. 단지 넘기는 거는 사례관리 전문기관이 있으니까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사례 전문기관한테 이 사례를 일환시켜서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서비스 측면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역할 분담을 그렇게 한 거라고요, 일단. 그래서 집중 사례 관리 대상 아동을 나는 우리 서비스, 우리 기관에서 내가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고 이 아동에 대해서 오히려 잘 하지 못하고 협력이 잘 안 되는 드림스타트에 넘기는 것보다 내가 우리 센터에서 우리 자원들 가지고 충분히 이 아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서비스 주겠다 하면 그래 하셔도 관계없단 말이면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시는데 센터장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이 과정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 도식화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매뉴얼을 따라서 하시는 이유는 서비스 제공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는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번역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5개 번역을 나눠가지고요. 그 중심센터 역할을 좀 잘 할 수 있는 중심센터와 저아동센터 이렇게 좀 묻고 학교 사회 지원관을 묻고 이게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만들었어요. 틀을. 그런 경우는 이제 드림스타트에 넘기지 않고 그 자체에서 아동 사례를 놓고 이야기하고 이런 계획을 쭉 수립하고 서비스 개입하고 이렇게 서비스 이렇게 제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원관에 대해서. 드림스타트에서 그 역할을 오히려 더 잘 못하고 있으니 그런 움직임들도 좀 가능하다고. 네. 그게 훨씬 상관.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혹시 털렸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지금 함윤희 선생님처럼 진행하는 분명히 집중사례관리 대상 아동인데 드림스타트 이관을 안 시키고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현장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통합사례관리하는 이 부분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그 모델상으로는 참 바람직한 모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장에서 경험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아마 이제 저런 모델이 나오게 된 계기는 드림스타트가 됐든 아동보호 전문기가 됐든 연결했을 때 그 실질적인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안 되면서 그 전문 사례관리 기관들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들이 현장에서 아마 불신들이 꽤 있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자체 내에서 그 지역 단위에 아동을 위한 통합적 솔루션이 존재하느냐. 가령 제가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이제 그 성폭력이나 성피해 아동들을 경험해 봤을 때
제가 경기도 평택인데 경기도 평택에 지금 성피해 아동들의 경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애들이 그런 가지고 있는 그게 문제가 됐든 그런 욕구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일 많이 사회 관리하면서 고민되는 게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롤이나 기능을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하고 자체적인 역량과 아이들의 욕구와 문제의 부분들을 균형 추수를 어떻게 맞춰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 아까 전문 사회관리기관들의 역량 부족과 불신에 대한 부분과 또 현장에서의 솔루션의 부재에 대한 부분들이 맞물려서 아까 이제 저런 지역 단위 모델들에 대한 니즈나 또 저 모델 자체가 좀 바람직한 모델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만 대부분의 저기 서울 은평 지역 사례인데 대부분의 지역은 아마 저런 모델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지 않나 제가 생각하기에 현주소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효율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한 논리들이 자꾸 운영 매뉴얼 얘기들이 나오는데 분명히 운영 매뉴얼과 또 현장에서 지역 단위 현장에서의 괴리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괴리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한윤희 선생님 지금 집중사례관리 아동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지금 현재 한윤희 선생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드림스타트보다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운영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왜 운영 매뉴얼대로 안 하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평가위원이나 다른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매뉴얼이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세요? 그러면 이제 한윤희 선생님 이야기 하신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상충되죠? 여러분들이 하실 이야기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만약에 반박을 하신다면 평가가 네.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면 운영 매뉴얼이 이렇게 따라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운영 매뉴얼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추게 되는 거고. 평가에 집중사례관리 아동을 드림스타트에 넘기라고 혹시 평가 지표에 되어 있나요? 네, 있죠. 근데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네. 그것도 전혀 또 아니라고도 없는 것 같은데. 네. 자,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운영 매뉴얼은 지침이나 법과 관련되어 있는 지침이 아니죠. 네. 분명하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법과 관련되어 있는 행정 지침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가드라인이에요. 핸드북이란 말이에요. 내가 현장에서 긴급한 상황이 딱 생겼는데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발생이 되었을 때에 처음부터 진행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핸드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쉽다는 거예요. 내가 못을 박는데 망치를 쓰는 도구를 주는 게 못을 박는 게 쉬운 것처럼 못을 박는데 망치 안 써도 되죠. 내 장판대기 힘쓰면 그냥 이렇게 박는 사람들 있죠. 있잖아요. 이렇게 확 박는 사람. 몸만 박으면 되죠. 그죠?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례관리는 사례가 우리 지역아동센터 평가에서에 있어서 40점이나 되는 100점에 있는 그 차지하는 아동관리는 이런 과정들을 밟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드림스타트에 넘기고 만약에 평가 지표에 드림스타트에 이걸 넘겨야 된다고 평가 지표에 만약에 그게 도입이 된다 하면은 아마 굉장한 말씀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평가 지표 어디에도 드림스타트에 넘겨야 된다는 문구는 없어요. 단지 집중사례관리 아동을 제대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근데 그렇게 제대로 잘 관리를 하는데 검사지를 썼느냐 안 썼느냐 모르니까 검사지 양식을 제공을 한 거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내지 묻는 거예요. 1차 사정, 심정사정 실제로 이렇게. 또 한 가지 궁금한 건요. 네. 오래 다니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오래 다니는 애들 어떻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
욕구 사정이나 이것이 서비스가 예. 이게 또 다시 다른 욕구가 생기면 또 다시 이렇게 해서 똑같습니다. 만드는 건지. 지금 센터 6, 7년, 10년에 10년 가까이 다니는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이 생애 주기 리듬에 따라서 커가면은 욕구가 당연히 새로 발생이 되죠. 새로운 욕구가 발생이 될 때마다 재사정을 한다. 아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심심하면 선생님한테 대들기나 하고 욕하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 해결해야 되죠. 그러면은 사정이라는 과정을 다시 거친다는 거예요. 이 아가 사춘기가 돼서 그렇나? 이제 선생님들이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아이가 사춘기가 돼서 그렇다면은 이 아이 모델링이 될 만한 멘토 선생님을 한 명 붙이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겠죠. 그거에 따라서 서비스를 또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이래 또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고3이 됐어요. 그럼 또 진학 문제가 돼서 아이가 되게 민감하죠. 그러면은 이 아이의 그때쯤 되면 이 아이의 사정은 진학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욕구 사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아동센터 운영 매뉴얼에는 사정을 주기를 6개월마다 하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사정을 6개월 단위. 근데 실질적으로 6개월 단위를 하는 게 별로 사실은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은 매뉴얼 안내는 그렇게 해놨어요. 왜냐면은 사정은 새로운 욕구가 도출될 때마다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6개월 딱 되면 이 애가 요 욕구가 나오고 6개월 딱 되면 요 욕구가 나오고 안 그렇죠? 그죠? 근데 매뉴얼에는 하여튼 그래놨어요. 그래서 그냥 안내만 그렇게 해놓은 건데 새로운 욕구가 도출될 때마다 사정은 계속 다시 해야 돼요. 결론적인 이야기는 그 부분은 그 사정 작업을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고 아이들이 계속 생애 주기 리듬에 따라서 커나가는 과정이니까 정기적으로 사정이라는 과정을 놓치지 말고 항상 정기적으로 하라는 아마 의미로 그렇게 6개월 단위를 아마 해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2시간 반 정도를 계속 지금 요 이야기만 끊임없이 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사례관리 이것 떠나서 다른 이야기 할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만 계속 하니까 정리가 그냥 이제 좀 되죠. 필요 없나 잡다한 거 확인 서류 뭐 다 떠나서 그래서 요 과정을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만 묻는 거예요. 요 안에 뭐 딸려 있는 서비스 계획은 실질적으로 서비스 계획 보면은 그 양식이 보면은 목표 잡고 목표는 측정 가능한 수량 뭐 이런 거 쭉 나오죠. 문구가 아름다우면은 좋죠. 실제로 요 밑에 양식에 적혀 있는 문구 여러분들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좀 관심이 많으시던데 문구 안 아름다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돌보면서 쓰는 문구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뭐 저희들 문구 아름답습니까? 아닙니다. 제 쓰는 문구 아름답습니까? 별로 안 아름다워요. 그냥 단지 제 시각에서 아이들 보는 관점으로 항상 관찰하고 모니터하고 어쨌든 안 놓치고 이 과정을 하면서 우리 센터 아이들이 어려운 과정들이 있을 때 내가 놓치고 가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그냥 모니터하고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이 처음부터 이 종결까지의 이 사례관리 과정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욕구를 충족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들 욕구 충족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아동의 성장을 위한 그 욕구를 이 우리 지역아동센터라는 기관에 오면서 그 욕구를 충족을 해나가고 이 아이가 상승을 해서 사회로 나가는 그 과정으로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아이 한번 들어왔으니까 니네 이제 내 밥이다. 이래가지고 계속 잡고 니는 나가면 안 돼. 이런 과정이 아니죠. 있는 동안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적절한 서비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아이가 잘 성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보내주는 과정이죠. 이게 답니다. 제 이야기는 이게 끝입니다. 네. 아니, 박수 치는 게 아니고. 박수 받으러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네. 이 장구하게 이야기했던 사례관리 과정은 딱 진짜로 요 표 하나로 끝날 수 있는 내용인데 워낙 풀어서 쓰다 보니까 온갖 이야기들이 자꾸 다 나와서 그래서
제가 감히 전국에 이렇게 훌륭하신 사례관리 강사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참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제 이야기가 그분들한테 괜한 또 이렇게 위압감이나 또 그런 걸 미칠까 싶어서 전혀 이제 그런 거 영향을 안 받는 우리 지하인 회원기관들만 보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요것만 잘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지표가 바뀌더라도 또는 외부의 어떤 충격이 오더라도 사례관리 부분은 좀 이렇게 동요 안 하고 그냥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만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센터의 사례를 약간의 좀 믹싱을 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재밌게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재밌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 그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때에 이런 과정 중에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만족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셔가지고는 향후에 지휘아동센터 운영 매뉴얼도 그렇고요. 평가 지표도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바뀔 겁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한 10년 뒤쯤 되면은 지금보다 서류가 아마 더 많아질 가능성이 지금 당장 여러분들 피부로 체감을 못 하시는데 서비스 최저 기준이 조만간에 내려와요. 그거 내려오고 좀 있으면 또 뭐가 또 내려오겠죠. 그리고 올 연말에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 이야기도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이야기 자꾸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국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 있죠. 그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고도화 작업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모든 파트의 영역을 완전 또 업그레이드를 왕창 해요. 연말쯤에. 그 중에 아동 이력 파트에 있는 부분에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례관리 파트를 별도의 코너로 집어넣어가지고 양식을 없는 발달지원 계획서, 서비스 계획서, 이 부분 필요한 빠져있는 양식들 있죠. 그거 다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다 탑재를 합니다. 단지 전체적으로 좀 바뀌는 부분은 복지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많이 가져가요. 여러분들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많이 생성을 했잖아요. 그 기능을 많이 없애버리고 틀을 딱 줘가지고 그것대로 쓰도록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데 저번에 복지부 회의 가서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일단은 자기들은 방향을 그렇게 가지고 갈 생각은 하고 있대요. 결정은 안 났지만은 일단 당장만 봐도 그런 어떤 변화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지표도 바뀔 거고 내후년도 또 바뀔 거지만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우리는 안 변할 거잖아요. 변할 겁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탁 서 있으면은 이게 이래서 이걸 자꾸 바꾸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그럼 내가 점수 조금 덜 받고 그냥 이렇게 가야지. 그죠? 네. 여기 또 나왔는데 서류가 몇 가지 또 더 붙은 거예요. 확인 서류가. 이거 어찌 하노. 아이들 보기 바쁜데 이건 내가 이 서류 안 하고 내가 그냥 감수하고 그냥 원래 우리 애들하고 공차는 시간 좀 더 많이 가지고 그냥 가야지. 이런 어떤 철학을 좀 가지고 계시면은 어떤 이 확인 서류나 지표가 바뀌더라도 별로 좀 동요 안 하시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그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우리 지하인 회원 기관은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그 다른 강사들은 아주 세부적인 기법이나 이런 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아니더라도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의 영역으로 남겨놓고 저는 그냥 이 이야기만 드리면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충분히 이렇게 공감을 하시면은 좀 우리 아이들 돌보는 데에 좀 건강하게 이때까지 내가 이것 때문에 머리가 짚떴고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을 조금 더 좀 지금보다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2시간 반 동안 이렇게 좀 많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제 강의는 오늘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 곳에서 와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조금 어떻게 알기 쉬운 사례 관리가 되셨는지 저희가 사례 관리 교육을 하면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이 많고 복잡한 서류들이 많았었는데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그럼 도움을 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저희가 나눠드린 그 평가지 있으시죠? 그 평가지에다가 이제 잘 평가를 해주셔서 가실 때 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지하형 관계자분 공지사